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9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무 하고 오셨죠? 시험 볼 때도 실무를 먼저 푸는 게 좋아요. 또 나중에 못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 푸세요. 자, 물론 강의 듣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 재면서 찍지 말고 풀어보시고 맞춰보시는 게 더 좋겠죠? 갑시다.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이니까 신뢰성하고 상관없는 거죠. 신뢰성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잖아요. 사실 이미 답이 보이죠? 중립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벌써 다 보였죠? 안 보여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빨리 이론서, 기본서 펴요. 자, 어쨌든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있잖아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답은 이미 나왔죠? 표준검. 표준검 어디 갔어? 표준검 여기 있네. 표준검 여기 있네. 표준검. 이거 아닌 거 비교 가능성. 요거의 답이겠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뭐 있죠?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하부 속성의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또 뭐 있죠? 적시성인가? 여기는 표준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준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냐 구분하는 거 늘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거리가 먼 거니까 해당 없는 걸 찾으면 됩니다. 목에 피가 나는데 저 빨간색이래 막 이런 거 있었죠. 목에 피적, 목적 적합성의 예피적, 신뢰성의 표준검. 어쨌든 발음상은 저는 표준검이 그래도 쉬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알아서 잘 외우시면 됩니다. 나왔죠?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류를 정리했을 때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이니까 단기 순이익은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하잖아요. 그럼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되면 순이익에 영향이 있겠지요. 전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어머나 이거 뭐다냐? 어쨌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체가 자본 조정이잖아요.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상각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 이건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본 파트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안 미쳐요. 어쨌든 얘는 이익여금의 처분 항목.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하는 순간 이건 기타 포괄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 자본입니다. 역시 수익 비용에 상관이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계상하지 않았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잖아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게 영향을 미치는 답이겠죠. 그 다음 단기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적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죠. 중요한 건 영업의 비용이나 판관비나 둘 다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결론은 동일하죠. 물론 잘못됐지만 영업의 비용을 판관비로 적었으니까 영업이익이 잘못될 수는 있죠. 그러나 똑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아셨죠? 자, 1, 2번은 자본 파트, 자본이고 그리고 4번은 똑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이나 비용은 비용이니까. 통과. 다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죠?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 이건 뭐 거의 매번 재고자산은 나오니까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래요. 재고자산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 비용으로 인식. 수익 발생, 매출원가, 비용 발생. 맞죠?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맞나요? 아니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차변의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지요.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는 간접 차감. 직접 차감이 아니라 간접 차감이에요. 그죠? 충당금 설정하는 평가 계정. 감모 손실일 경우에는 직접 차감이죠.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해당되는 자산, 해당되는 자산이 상품이면 상품, 뭐 원재료면 원재료, 해당되는 자산에서 직접 차감 다르죠. 달라요. 어쨌든 답은 나왔고. 그 다음 재고자산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 이게 감모손실이잖아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이면 매출원가, 정상이면 매출원가고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이건가? 여기 있네. 비정상.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이다. 이거 두 개. 감모손실.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감모손실. 정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외 비용. 이거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약간 어려운 쪽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직접 차감을 아리송 몰랐다 그럼 물음표 해놓고 지나가서 딱 보니까 둘 다 맞잖아요. 둘 다 맞으니까 아 이게 답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와중에 1번 찍었다. 귀민머리 하나 뽑아요. 이런 거 이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뭐예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모두 골라라.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취득원가, 자산 처리하는 거,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얘는 본격적으로 유형자산을 사용하기 전이죠. 그럼 원가에 산입해야지요. A가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야 돼. 그럼 2, 3번은 탈락이야 일단. 그 와중에 2, 3번 찍은 사람 파이팅 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나 재산세. 여기 나왔네. B나 T, 종부세나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그러니까 B하고 D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BD. 다행히 없네. BD는 어쨌든 2, 3번은 이미 탈락됐어요. 이미 탈락됐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중요한 말 이거잖아요. 자본화 대상. 자본화라는 건 자본으로 처리하라. 가 아니잖아요. 자산 처리하는 거지. C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이 이건데요. 그죠? C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원가의 산입이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어요. 자본화 대상은 자산 처리하는 걸 의미한다. 자, 이것도 유형자산의 이론편. 유형자산의 이론 기본서를 살펴보시면 맨 앞부분에 취득원가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진 않죠.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5번 일반기업회계기준. 우리 전산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고 그리고 전산세무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국제기준이에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반기준을 쓰는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회계기준 쓰는 기업도 있고 쉽게 말하면 대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씁니다.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우리는 일반기준이고요. 무형자산 창출 과정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중요하죠? 다음 중 개발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예, 적절치 않은 거. 개발단계가 아닌 거면 연구단계인가? 자, 여러분 교재에 연구단계, 일반적인 예, 개발단계 예에서 박스 처리된 거 있잖아요. 책을 안 갖다 놨네. 어쨌든 있죠. 그런 거 외울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 얼라리 이거 연구단계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고 탐색하고 선택하고 평가하는 거. 자료 조사, 탐색 또 뭐 있지? 뭐 있었죠? 선택 이런 거 응용 이런 것들은 다 연구 단계입니다. 그럼 이게 답 아니에요? 개발 단계 아닌 거랬잖아요. 연구 단계잖아요. 그럼 답인디? 1번에 답이 나오면 좀 서운한디? 1번. 그죠? 생산 전, 사용 전의 시작품, 샘플,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을 새로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어쩌고저쩌고 설계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다. 설계. 다 외우지는 않아도 기본 이론서 내용을 아마 눈도장 잘 찍어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 이거. 저도 못 외워요. 근데 한두 번 읽어보면 이거는 연구 단계, 이거는 개발 단계 이런 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 6번 뭐 많이 써있지? 은행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할 단기 매매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냐? 자,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근데 재무제표에 표시할 단기매매증권인데 단기매매증권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죠. 단기말 공정가치. 이번 소리가 못 알아들으면 이론 공부하셔야 돼요. 4월 1일 날 취득했고 8월 달에 배당금 받았고 12월 달에 가지고 있어요. 주당 평가, 주당 공정가치가 나와. 몇 주였죠? 200주. 그럼 200주에 12,000원, 240만 원. 그 와중에 답은 1, 2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답은 1, 2번 중에 하나인데 답을 4번 찍었다. 그럼 귀밑머리 3개씩 뽑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중에 딱 골라낼 줄, 1, 2번 중에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200주를 만원에 취득했다.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금 수익이잖아요. 주당 1,000원. 그럼 200주에 1,000원이면 20만 원이 배당금 수익이죠. 20만 원이 배당금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눈치학상. 눈치학상 1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2번이 답이야. 그죠? 아니 배당금 수익이 20만 원인데 20만 원 끝날 리가 없잖아요. 왜? 기말 공정가액이 사올 때는 만 원씩 사왔지만 기말에는 12,000원 됐으니까 올랐잖아요. 그럼 평가 이익이 있겠지. 그럼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주당 얼마 이익이에요? 만 원에서 12,000원, 2,000원. 주당 2,000원에 200주야. 그럼 40만 원이지. 그럼 평가 이익이 40만 원에 배당금 수익 20만 원 하면 영업의 수익은 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 와중에 4번 찍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 공정가로 평가한다. 기억나세요? 기말 공정가로 평가해야 되고 주의할 점은 평가손익은 여기서는 뭐 영업의 손익이라고 써 있지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평가손익이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자본, 기타 포괄손익이죠.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7번.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계정 과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건 뭐다냐 그랬어요. 자본 항목에서 삐리리란 자본거래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아닌 거. 자본거래에서 발생했지만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면 뭐죠?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이에요. 자본조정. 1, 2번 중에 하나. 그럼 답은 요거네.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기포. 답은 2번. 그냥 나와야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 이익잉여금하고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까지는 자본거래. 자본거래입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 우리 회계 1급이 결코 쉬운 급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회계 2급부터 순서대로 해와야 더 쉬운 거지. 냅다 회계 1급부터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 어려워할 겁니다. 분명히. 다음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요건이 5가지 써 있죠? 5가지 써 있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맞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다. 일단 팔리면 끝난 거잖아요. 팔고 나서 일해라 절해라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팔고 나서 인도하고 나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파는 순간 이미 내 손 떠났어. 내 거 아니에요. 관리나 통제할 수 없다죠. 답 나왔죠? 네, 답 나왔죠. 그 다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요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재화의 판매 인식요건도 5개 써 있고 용역의 제공 인식요건이 4개 써 있고 그럽니다. 자,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지만 그거 한 번쯤은 읽어보고 오세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다음 원가관리 얘기. 우리 대충 문제 문항수는 알죠? 회계 원리가 8개, 원가액에 4개. 원래는 원가액에 5개 나왔는데 4개. 그리고 부가세 문제가 3개. 이렇게 나오죠. 회계 1급에. 원가관리 얘기. 참고로 어제 A, B형. 문제 책형이 A형, B형 받는 사람 중에 A형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인데 이게 A형이라면 B형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11번부터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 6번 여기서부터 똑같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이 11번부터 15번 이렇게 번호 5개씩 요 5개가 순서가 바뀌어요. 뭐 그 차이고 A, B형은 차이가 없습니다. B형 만나신 분들은 1번이 11번 즉 11번이 원가 문제 원가부터 나와. 그럼 이제 원가부터 푸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뒤에서부터 풀면 돼요. 넘어가요. 어쨌든 원가 관리액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다? 당연하지. 경영계획 수립이나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이다? 당연하지. 예상과 실제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건가? 이게 사실은 예정원가, 우리 정상원가 계산이잖아요. 예정과 실제, 실제와 예정. 또는 나중에 우리는 회계 1급에서는 사실은 정상원가, 예정원가를 생각하면 돼. 예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산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회계 1급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표준원가라는 게 있었다. 기억나요? 표준원가 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어쨌든 맞는 거예요. 그럼 답은 4번이지. 외부 이해관계 왜 이래? 체크 잘못됐는데요. 4번이에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 아닌가? 이게 아닌가? 자, 다시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 이건 맞는데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원래는 재무회계인데 그리고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 정보 제공은 맞는 거고 경영 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이거 맞고 답 체크 잘못했어요. 이건 4번이에요. 네,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 이것도 뭐 맞긴 뒤는 맞고 앞에는 그렇고 어쨌든 외부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재무회계가 맞습니다.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 이것도 내부 원가 관리니까 맞는 거고 맞는데 어쨌든 이거 맞아요. 뒤는 맞아요. 어쨌든 원가 정보라는 건 상관없는데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는 일단 재무회계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4번. 제가 이 표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갖다 놓을 때 번호 엉뚱한 데 갖다 놓고 막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4번. 네. 다음. 얘는 또 뭐냐? 매출원가 구하래요. 다음 자료 근거로 매출원가 구해라. 매출원가. 기초제공품, 총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 막 이렇게 됐네. 원가 흐름에서 재료, 제공품, 제품. 재료, 제공품, 제품. 이 계정 구조는 완전히 외워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건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물어본 게 매출원가니까 원래는 매출원가는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돼요. 원래는. 제품 계정. 그럼 제공품 계정의 기초차변이죠. 기초차변이고 단기 총제조원가 차변이고 기말 대변이죠. 그럼 여기가 단기 완성품 제품이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초제공품 10만 원, 총제조원가 35만 원, 기말 제공품 13만 원. 그러면 얼마야? 45. 그럼 45에서 32예요? 32.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32고 여기다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을 가감하면 되니까 기초 제품 30에 기말 제품 28. 그러면 얼마? 62에서 28 빼면 얼마래요? 34? 4번 이렇게 되죠.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되셨다면 제공품하고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려도 됩니다. 보다시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여기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안 써도 돼. 그럼 이거 안 쓰고 차변의 기초 제공품 제품, 총제조원가, 대변의 기말 제공품 제품 이렇게 한꺼번에 구해놓고 해도 차변합계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지? 7호. 대변은 28, 이거 4일 빼면 3, 4 맞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요 금액이 여기로 오니까. 그래서 상계시켜가지고 결국은 제공품 제품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뭔 소리인가 모르면 원가 흐름부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푸시는 게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을 생각하시라. 지금처럼 따로따로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이제 숙달되면은 두 개의 계정을 하나로 묶어버려라. 그러면 쉬워집니다.
자, 보조부문원가, 보조부 배분도 시험에 잘 나오죠.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걸 찾으랍니다. 틀린 걸.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어떤 게 간단한지 어떤 게 정확한지 계속 나오지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응역수수를 무시합니다. 따라서 가장 간편하죠? 맞죠? 중요하죠. 모르겠는데? 그럼 이론 강의, 이론 기본서부터 얼른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응역수수를 고려하는 거죠. 완전 고려하는 건 상호 배부고 단계 배부는 고려하긴 하지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중국말이나 독일어로 들리고 이런 분들은 이론 강의를 더 듣고 오셔야 돼요. 귀를 뚫고 오셔야 돼요. 귀 뚫으라니까 이상한 거 뚫지 마시고. 그다음 원가 흐름의 정확성은 상호 배부, 단계 배부, 직접 배부다 당연하죠. 상호 배부가 가장 정확한 거고 직접 배부가 가장 단순한 거. 얘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 어쨌든 답은 나왔죠. 그럼 단일 배부율법 이게 왜 나왔니? 단일 배부율법은 보조부문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는 앞에 단일 배부율법을 이중으로 바꿔야 돼요. 이중 배부율법입니다. 단일 배부율법은 사실 이거 회계 1급 수준에서 어려운 거죠. 단일 배부율법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구분하지 않는 거. 지금은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중 배부율법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하는데 고정원가는 최대 조업도 기준, 최대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변동원가는 실제 조업도. 여기까지 이거 본 적은 있다. 머릿속에 기억은 없어도 본 적은 있다. 그러면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이고 뭐요? 이거 했어? 안 했어?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저한테 수업을 안 들은 거죠. 자, 이중배부율법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중배부율법이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말로 단일배부율법, 이중배부율법 이런 식으로 말로는 나온 적이 있어요. 회계 1급이다 보니까 계산은 안 나옵니다. 세무2급도 사실 여기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이론으로는 이름, 제목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옵니다. 아셨죠? 다음 12번 종합원가.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계속 나오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다양한 종류를 소량씩 생산, 얼라리 어서 보던 거 아니에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이건 개별원가 얘기하는 거죠. 개별원가.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럼 답이야 벌써. 왠지 1번이 답이 나오면 좀 그런데. 그죠? 일반적으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직접원가, 간접원가 구분하는 건 개별원가입니다.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원가는 그럼 직접원가, 간접원가 안 하고 뭘로 하지? 재료원가. 재료원가냐, 가공원가냐, 재료비냐, 가공비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중요한 건 개별원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는 건 종합원가. 기말에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하게 되고 기말 제공품 평가 포인트잖아요. 개별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비용. 원가 계산이 간편하다 이거죠. 개별원가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교재 보면은 개별원가, 종합원가 비교된 표 있죠. 비교된 표. 그리고 핵심 절차. 개별원가의 핵심은 제조간접비 배부. 종합원가의 핵심 절차는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죠. 다음 부가세. 부가세도 시험이 잘 나오죠. 잘 나오죠가 아니라 3개 나와요. 사실 회계 1급에서 부가세 이론까지 완벽히 하려면 사실 공부를 꽤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부가세 우리 실기, 뭐 전표,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 이런 거 조금만 알면 되죠 사실은. 근데 이론까지 하려면 사실 공부 제대로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회계 1급에서 부가세도 많이 해둘수록 세무이금 합격은 쉬워져요. 근데 회계 1급에서 하기 싫어서 건너뛰고 생략하고 이러면 세무이급 가서 또 헤매는 거지. 어쨌든 갑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래요. 재화. 뭐 물건을 파는 거니까 일반적인 시점은 인도 기준, 인도 시점이죠.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할 때 맞는 거죠. 일단 인도할 때. 그리고 무인 판매기, 자판기, 무인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꺼낼 때, 인취 꺼낼 때 맞고 잘 나오는 거였죠. 그다음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서 판매가 확정되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 맞는디? 답은 4번인가 본데요. 장기할부. 장기할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장기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중간 지급하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인도할 때는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 이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말고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더라? 폐업시산존재화. 폐업했을 때는 폐업시산존재화는 폐업할 때 기준이죠. 폐업할 때. 그것도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객관식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다음. 부가세, 그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우리 실기할 때 과세, 영세, 면세 많이 나오잖아요. 면세 아닌 거. 토지, 복권, 신문, 광고, 수돗물. 복권 먹고 싶다. 그죠? 어쨌든 면세 아닌 거 뭐죠? 이런 거 금방 찾아야 돼. 광고. 신문, 잡지, 도서 이런 건 다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죠? 수돗물 이런 거 면세. 그리고 수돗물 나왔고 그리고 복권도 면세예요. 복권 과세 아닙니다. 면세예요. 자, 그다음에 토지도 면세고 또 금융, 은행이나 보험 이런 것도 면세고 교육도 면세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면세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 막 엄청 재침튀겨 가면서 별표 몇 천억 개 막 했던 거 많이 나옵니다. 이건 쉽게 찾아야 돼요. 이것도 뭐가 많이 써 있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랍니다. 세금계산서 중에 틀린 거.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걸로 본다. 원칙은 공급할 때 물건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미리 공급하기 전에 즉 물건을 주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대가를 7일 이내에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걸로 본다.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선발급. 그 다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공공공작이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은 인정된다. 뭔 소리야. 필요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잘못된 거죠. 공공공작 그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성명 명칭은 없어도 돼요. 공급받는 자는. 그리고 공할 때 공이 뭐지? 공급가액과 부가세. 작성연월일. 주의할 점은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죠. 하나라도 잘못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답 나왔죠? 월합계. 이건 후발급. 미리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월합계 세금계산서 경우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뭐 수시로 이게 만약에 그 어떤 특정 거래처에 매출이 자주 발생하면 건건마다 발행하려면 귀찮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허락을 받고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은 3억 이상인데 2022년 이후에는 2억으로 바뀔 거예요. 나중에. 지금 현재는 아니고 3억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3억 이상일 때는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확인하셨죠? 너무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또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9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